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전체 78.5% 8,8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공공의료를 최대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사직하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이 올라왔던 온라인 커뮤니티를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공의 이탈 사태와 관련한 첫 강제 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이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 서울 마포을에 운동권 출신인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을 자객 공천했습니다. 친명계 위주로 단수공천이 확정되면서 내용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대표적 친문 윤건영 의원을 추가로 단수공천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새로운 미래와 갈라진 뒤 독자 노선을 가고 있는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김 위원장이 이기는 공천 방법을 알고 있다며 전권을 행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한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 사이 16%나 오르며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틀째 강세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YTN 뉴스 앤 이슈 이어갑니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전국 94개 수련병원에서 8,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기준으로 94개 수련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78.5%에 해당하는 8,8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리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전체 69.4%인 7,7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본은 자료를 부실하게 낸 6개 수련병원이 통계에서 빠지면서 전날 수치와 비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에 따라 수술을 앞둔 환자와 가족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담당 의사가 없어서 조기 퇴원하는 환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이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전공의 대부분은 병원을 떠났지만 병원은 여전히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휠체어에 타고 보호자 부축을 받고 들것에 실려 병원을 찾는 환자들. 응급실 역시 아픈 사람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인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역시 1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진료와 수술 등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합니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새벽에 갑자기 홍골란이 오면요. 그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병원에 와야 되는데 지금 요새 텔레비 보니까 그런 일이 자꾸 생겨서 불안해요. 의료 공백은 환자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척추 수술 후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환자는 이번 사태로 쫓겨나듯 퇴원을 통보받았습니다. 치료도 제때 안 해주고 그다음에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퇴원하라고 상처도 낫지도 않았는데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퇴원을 먼저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수술을 앞둔 환자와 가족들 걱정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암도암 3기 말이라서 이제 지금 항암 치료하고 계시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때 이렇게 이제 못 받으실까봐 이제 사실 좀 걱정이 되죠. 생사 갈림길에 내몰릴 처지에 놓인 환자들, 그리고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족들. 하루라도 빨리 이번 사태가 수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그럼 어쩌라면 환자들은 그럼 죽으란 말입니까? 의사분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배웠잖아요.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베풀면서 좀 사는 것도 좋잖아요. 아픈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없잖아요. YTN 홍사옥입니다. 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가장 비상이 걸리는 곳 바로 응급실입니다. 다급한 환자들이 찾는 데다 전공의의 업무 비중이 워낙 컸기에 진료가 지연되는 과부하 현상이 어느 곳보다도 심각합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진료과 가운데 한 곳이 응급실입니다. 당직 등 전공의 업무 비중이 높은 업무 특성 때문에 빈자리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중증 환자만 받고 있지만 그마저도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응급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모습입니다. 응급실 몇 번 갔는데 그냥 응급실에서 그냥 오지 말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응급실 병상이 꽉 차게 되면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전공의 사직 여파가 덜한 종합병원 등으로 옮겨집니다. 정부는 중증과 응급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용 인력이 제한적인 만큼 대체 투입된 교수와 전임의들의 피로도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의가 빠져나간 대학병원의 수술 취소나 연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접수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에서도 수술 지연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미뤄진 수술은 언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공의 이탈이 계속되는 사이 진료 공백과 환자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차질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하루 동안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한 피해 신고 센터에 40건의 추가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접수된 피해 사례까지 합치면 나흘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189건으로 200건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수습본부가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의료 공백 위기 상황에 대처하게 됩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시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 응급환자 치료 수가를 2배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고 있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하고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등을 임시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 단체 행동으로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14년과 2020년 의료계 파업 때도 관심 단계로 대응했습니다. 네, 또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비대면 진료가 전면적으로 확대됩니다. 한덕수 총리는 공공의료기관 가동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습니다. 응급실 24시간 운영 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합니다. 또한 중증, 위급 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 응급 상황실을 3월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여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여 국민들께서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신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2019년에) 연봉 2억 남짓하던 지금 종합병원 봉지기의 월급이 최근에 3억 4억까지 올랐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네, 최근 한 방송에서 나온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의 발언입니다. 최근에 올라온 의료인 구직 사이트 구인글을 근거로 말한 건데요. 의대 증원을 주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국내 의사가 부족하니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연봉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이 다르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의사들의 반발이 잇따른 겁니다. 정치 입문 전 의사로 있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토론에서 의료 관련 키워드는 35세 의사 연봉 4억이었다고 말하며
6년 전인 2018년에 전문의로 두 곳에서 근무하며 받은 연봉 원천징수 영수증을 게시했는데요. 1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토론 다음 날 한 조간신문 일면을 통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수님, 제자들이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라는 문구를 게재하며 전공의들이 전문의가 되면 개원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중노동을 견디는데 전문과 간판을 뗀 의원이 6,200여 곳이라며 현실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에도 여론은 여전히 냉담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들 벌이가 비교적 높다는 사실이 담긴 자료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평균의 1.8배 수준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보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높은 국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나 회계사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일반 임금 근로자보다 6.7배가 높은 수준입니다. 이 수치를 인용한 한 외신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진료 과목 쏠림 현상으로 필수 의료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고액 연봉에도 지방의 경우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인건비가 치솟는다는 내용입니다. 연봉 4억 자체가 사실인지 여부는 조금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연봉 논란이 전국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환자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분통이 터지는 논란일 수 있습니다. 당장 건강과 생명을 돌봐줄 수 있는 의사의 손길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네, 파업하는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제출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자고 촉구한 게시글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A 업체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A 업체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는 병원 전산 자료를 삭제하고 변조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최초 작성자 추적에 착수해왔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86 운동권 출신인 전향 인사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마포을 시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진짜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현명한 선택을 할 거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함은경 후보는 민주화 운동 동지회를 결성하고 운동권 정치의 해악을 해소하는 데 헌신하고 계신 분입니다. 서울 마포구 을 시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진짜 민주화에 기여한 분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 가짜 운동권 특권 세력이 누구인지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대상으로 통보받았다며 공개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당내 경쟁자들과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우선 박용진 의원은 서울 강북을에서 다른 원외 인사 후보 2명과 윤영찬 의원은 경기 성남중원에서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과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을에서 역시 비례대표인 김병주 의원과 2인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현직 의원은 아니지만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 상당에서 원외 인사와 예선전에서 맞붙습니다. 민주당 공관위가 오늘 발표한 추가 경선 지역 8곳에는 전해숙 의원의 서울 광진갑, 강병원 의원의 서울 은평을, 박광훈 전 원내대표의 경기 수원정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직접 발표한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좀 공천을 주로 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제 공천을 하자 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우리 노영민 실장이고요. 비명이고 친명이고 만명이 없다고
첫 번째 브리핑 회의에서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이 좀 비명계 후보들을 좀 많이 이렇게 공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 결과고, 단수가 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단독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단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친명계 인사들을 그럼 공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단수를 줬다. 이것은 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웅래 의원이 사실상 공천 배제, 컷오프된 데 반발하며 시작한 단식 농성을 두고 이런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고 바뀌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두가 갈 수는 없는 길이고 과정을 거쳐서 결국 선수는 한 명으로 선발할 수밖에 없다며 판단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이고 판단의 절차와 주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은 앞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이 당의 전략 지역구로 지정되자 자신만 금품 관련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며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부당한 공천 바로잡힐 때까지, 더 이상 희생자 나오지 않을 때까지 나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해서 내 몸이 으스러져도 무기한 단식 농성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저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마치 선생님이 점수를 매겼는데 선생님 왜 저는 몇 점입니까? 이게 산수 점수 같으면 깔끔하지요. 그러나 국어 점수나 도덕 점수나 이런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두고 단식 농성의 또 탈당까지 내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평가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0점을 받은 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언급이 논란을 또 부추겼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당내에서 가결표가 나왔었던 게 공천 탈락의 빌미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어느 누가 바이러스를 침투해서 그 사람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그러니까 의정 활동도 너 혼자만 하지 말고 어떤 협력과 조화를 이루면서 의정 활동을 평가해라. 이게 어제 친교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서 0점 맞은 사람이 있다라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러셨잖아요. 의원들과의 협력과 이런 당원이란 것은 그 조직체의 구성원 내에서 서로 간에 동하고 협력하면서 개별성을 띠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게 당원의 조직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반적인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9월 말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소위 우리 당의 한 30분 정도는 가결표를 던졌고 10분 정도는 기권무효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도대체 가결표를 던졌냐? 이 논쟁이 한참 있던 시기에 의원들이 다면평가를 하고 당직자들도 다면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들도 여론조사에 응했고, 저는 이 요소들이 당시에 이 공직자 평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대표가 왜 그 뭐 동료 평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빵점 받는 분도 계시잖아요. 계시다던데 여러분도 뭐 아실 겁니다라고 하면서 좀 웃었어요. 아우 난 거기서 막 섬뜩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거기서 웃을 수가 있어요. 제가 웃는 건 지금 허탈해 가지고 웃는 겁니다. 대선 때까지 유죄 확정 판결을 피하는 게 목표일 겁니다. 저분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배지의 방탄으로 부족해요.
제1야당 대표 방탄이 필요한 거죠. 예. 법원 방탄을 위해서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렇게까지 무리를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파장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 수습에 나선 걸까요?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의 원통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라면서 위로에 나섰는데요. 또 대표적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 과거 공천에서 탈락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처럼 적극 공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노웅래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100%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그 안타까움과 원통함 또 고통이라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8년) 전 제 심정과 똑같을 겁니다. 그 마음 그 심정 제가 압니다. 무슨 말을 하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요즘 제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함께 갑시다.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공천이 진행되던 국민의힘에서는 파워게임설이 제기됐습니다. 경기 고양정에 단수 공천됐던 김연아 전 의원이 비대위를 거치면서 하루 만에 보류 결정으로 바뀐 게 계기가 됐는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인 이른바 찐윤 이철규 의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오늘 출근길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절차가 작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제가 진짜 뒷구멍으로 공관위를 누구처럼 허수아비 만들고 누구처럼 공관위원장이 뭔지도 모르게 뒷작업을 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만약에 정말로 그런 게임을 할 거라면 제가 전화해서 이 사람 빼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대부분 이렇게 운영됐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김연아 위원님에 대한 재검토 여부는 제가 독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어제 굉장히 많은 모든 구성원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논의했던 것입니다. 건강을 받았고요. 여당의 현역 의원 컷오프 발표가 늦어지는 게 본회의 쌍특검법 재표결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 장동혁 사무총장은 굳이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서 하고 있진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장 총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천심사가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거라며 보류한 곳은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이 있어서 공관위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북 경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TK 현역 가운데 처음으로 4월 총선 불출마를 공개 선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역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는 상황에서 당내 경선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분열을 봉합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22대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의 지역구인 경산에는 현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당의 총선 후보 공천 심사를 주도할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김 위원장이 거대 양당 비대위원장을 거치며 항상 선거 승리를 이끌어왔고 이기는 공천 방법을 알고 있다며 공관위원장은 당연히 전권을 행사하는 자리라고 부연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피해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 규제가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단체와 1372 상담센터가 접수한 중국 이커머스 소비자 불만 사례입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알리익스프레스. 2022년 93건에서 1년 만에 465건으로 5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A씨도 가죽 가방을 샀다 품질 불만족으로 환불 신청을 했지만 계속 거부당하다 한 달 만에 돌려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 같은 피해를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생 홍보했다 생각하고 넘길까 생각도 하다가도 이게 이런 식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굉장히 많아버리면 그쪽 입장에서도 그냥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구제 신청을 많이 해봐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1년 사이 이용자가 2배 넘게 늘어 현재 717만 명으로 쿠팡 11번가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 업계는 초저가 제품이 많은 만큼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등 계약 불이행이 49%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계약 해지 관련이 31%, 품질 불만도 18%로 나타났습니다. 반품 처리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지나치게 까다롭게 한다든지 번거롭게 하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포기를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그 소비자 불만 처리의 과정에서 좀 가장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중국 이커머스들이 국내법을 어겨도 제재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파손하지 않으면 일주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정명령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집행을 어떻게 하시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문제는 그걸 안 따를 경우에 실제로 외국 사업자한테 직접 집행하시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 이슈라서.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고객센터 규모를 늘리고 있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국 인력 채용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피해자들이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한 엔비디아가 최근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하루 주가가 16%나 뛰었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상승세를 이끌면서 S&P 500과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엔비디아가 하루 전 발표한 실적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 2조 원 많은 29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붐으로 1년 전에 비해 매출은 3배, 순이익은 7배나 급증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AI가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더 큰 성장을 예고했습니다. We're at the beginning of a new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n now artificial intelligence. We are experiencing two simultaneous transitions. And this has never happened before. 하루 종일 고공행진을 이어간 엔비디아 주가는 16% 넘게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이 하루 361조 원 늘어나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을 비롯해 다른 반도체 관련 주들도 덩달아 급등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는 올해 최고의 날을 맞았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도 3% 가까이 오르며 1년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Yeah, I mean, look, the godfather of AI, Jensen, NVIDIA spoke, and this is going to fuel the rest of this tech ecosystem from the hyperscale players, Microsoft. You look at Google, Amazon, and others. 엔비디아 지분 3.5%를 보유한 젠슨 황 CEO의 자산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가 폭등에 힘입어 재산이 하루 만에 95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 이상 불어났습니다. 전체 재산 규모는 92조 원을 넘기며 세계 갑부순위 2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엔비디아가 불어넣은 시장의 기대감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에 따른 우려마저 덮어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밤사이 뉴욕 증시가 크게 오르면서 우리 증시도 이틀째 강세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오름폭은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우리 증시도 뉴욕발 훈풍을 탔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각 코스피는 어제보다 0.27% 상승한 2671.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79억 원 어치를 순매수한 가운데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929억 원, 107억 원 어치를 각각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현재 869.48로 약 보합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코스피는 2680선을 깨며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0.63% 오른 2681.03에 개장해 장중 2694.80까지 오르면서 지난 2022년 5월 4일 이후 무려 1년 10개월 만에 2690선을 넘겼습니다. 오전에 차익을 거두려는 개인 매도세의 오름폭은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0.36% 오른 873.21에 개장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훈풍이 이렇게 우리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반도체주들이 선전하고 있습니까? 네, SK하이닉스는 어제에 이어 52주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어제보다 2.75% 오른 16,90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16만 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16만 6,900원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와 거의 유사한 수준인데요. 7만 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형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지만 반도체 종목 전체적으로는 강보합세 수준입니다. 증권과 보험, 카드, 은행 등의 금융주 강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고요. 건강관리 관련주, 제약주도 호조입니다. 네, 우리 시장이 간만에 힘을 받았는데 그런데 일본 증시에 비하면 이것도 약과라고요? 네, 연초부터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일본 증시, 오늘은 일왕 탄생일로 휴장입니다. 어제 니케이 지수는 거품 경제 시기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하루 전보다 2.19% 오른 39,098로 마감했고 장중 한때는 39,156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인 38,915를 넘긴 것은 34년 2개월여 만의 기록입니다. 니케이 지수는 올해 들어 16%가량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세 가운데 일본은행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가며 엔화 약세가 수출기업 실적 호조로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정부의 주주 친화 정책들도 상승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우리 증시는 미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제한되는 모습인데 정부가 오는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예고한 만큼 또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민간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민간 우주선이 달에 내린 것은 세계 최초고 미국의 우주선으로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52년 만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기업의 우주선이 처음으로 달에 내렸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미국 시각 22일 오후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착륙 위치는 달의 남극에서 300km쯤 떨어진 말라포트 A충 돌구로 2026년 유인 탐사선을 보낼 착륙 후보지 13곳 가운데 하나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I know this was a nail biter, but we are on the surface and we are transmitting and welcome to the moon. 미국의 우주선이 달에 내린 것은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52년 만입니다. Today,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a half century, the U.S. has returned to the moon. 특히 민간 우주선의 달 착륙은 네 번째 도전만의 첫 성공입니다. 지난 2019년 이스라엘의 스페이스 1과 지난해 일본의 아이스페이스가 도전했지만 모두 착륙 과정에서 실패했고 지난달 미국의 또 다른 우주기업 에스트로보틱은 발사 직후 연료가 새면서 실패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지난 15일 오전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 X의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미항공우주국 나사는 2026년까지 달에 유인 탐사선을 보낸다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달에 화물과 장비를 보내는데 민간 기업의 달 착륙선을 쓰겠다는 게 이른바 클립스 프로젝트입니다. This is the company's mission. They go off and make their lander, they buy a rocket, they design their mission, they get all their communications set up. We are just a paying cargo customer, really, just as if we were shipping a parcel to somebody's house. 오디세우스는 나사의 관측 탐사 장비 6개를 싣고 갔는데 나사는 이를 수송하는 대가로 1억 1,800만 달러, 약 1,573억 원을 지불합니다. 클립스에 참여하는 14개 기업들은 성공 단계에 따라 금액을 받게 되며 나사가 지급하기로 한 총액은 2028년까지 최대 26억 달러, 약 3조 4,600억 원에 달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올라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4%, 부정평가는 58%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외교가 17%로 가장 많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9%로 크게 올라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물가가 16%, 독단적, 일방적이 12%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로 전주와 같았고 더불어민주당은 4%포인트 오른 35%로 집계됐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0%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찰이 심의를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가짜 영상에 대해서 접속 차단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방심위는 긴급 통신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영상은 딥페이크, 즉 AI로 만든 이미지 합성이 아닌 오디오 편집에 의한 가짜 영상으로 확인됐다며 즉각 접속을 차단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가운데 2조 4천억 원가량이 잠재적 부실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은 투자 손실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일각에서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확한 현황 보고를 통해 불필요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금융당국은 이번 달 기준 해외 부동산 투자금 가운데 기한 이익 상실, 즉 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가 2조 4,6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 발표했던 수치보다 2배 가까이 불어난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한이익 상실을 무조건 손실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가격 하락에 따른 LTV 조건 미달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이라면 향후 투자자가 대출 조건 조정을 통해 언제든 해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임대에 문제가 없고 LTV 조건만 조정하면 되는 경우에는 투자자 간에 대출 조건을 조정하거나 해서 만기 연장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 경우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투자금 회수도 가능하게 됩니다. 대신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일부는 일정 부분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규모가 총 자산의 1%에도 미치지 않는 만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자산 운용하는 비중에 굉장히 낮은 비중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오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해외 부동산 시장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사가 적정 손실을 인식하고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실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금감원 해외 사무소 등과 연계해 신속 보고 체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단지 감리 업체들의 담합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심사위원과 업체 대표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건축사 사무소 대표 김모 씨와 심사위원 2명 등 모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와 심사위원 허모 씨는 재작년 6월부터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2차례에 걸쳐 뇌물 2,5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어머니 류드빌라 나발라야가 우여곡절 끝에 아들의 시신을 확인하긴 했지만 비밀 매장을 강요하는 당국의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발라야는 그들이 자신을 위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었다면서 수사관들이 나발리의 시신 처리 문제를 두고 정해진 조건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나발리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그들은 비밀 장례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들의 시신에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초음속 핵 전략 폭격기를 직접 타고 30분 동안 비행했습니다. 우방국 벨라루스에 이어 연내 우주에도 핵무기를 배치하려 해 잔뜩 긴장하고 있는 서방에 보란듯 핵전력을 과시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군산복합체와 러시아를 돕는 제3국 기업 등 500여 곳 제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초음속 장거리 전략 폭격기 투폴레프 160M으로 향합니다. 차량에서 내린 푸틴 대통령은 관계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전략 폭격기에 오릅니다. 핵무기를 탑재하는 이 초음속 핵 전략 폭격기는 공항 활주로를 달려 비상했고 푸틴 대통령은 조종사들과 대화를 나누며 30분 동안 비행했습니다. 비행을 마친 푸틴 대통령은 군사적 능력이 매우 좋다고 만족해하며 군 도입을 지시했습니다.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Как я сказал командиру судна, сейчас еще раз скажу, руководству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Конечно, можно принимать состав.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확실한 우군인 벨라루스에 핵무기 재배치를 본격화하고 있고 연내 우주 핵무기 배치 논란까지 일고 있어서 푸틴 대통령의 이번 핵 전략 폭격기 직접 비행은 서방 국가의 핵전력 과실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러시아의 군산 복합체와 러시아를 돕는 제3국 기업 등 500여 곳에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These sanctions will be targeted at the military-industrialized complex in Russia, but also in third countries, those companies that help facilitate Russia's access to the goods that they want. 러시아가 핵전력까지 과시하고 미국이 이에 제재와 경고로 대응하면서 러시아가 우위를 보이며 2년을 맞은 우크라이나전은 새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에서도 사흘 만에 비구름 없이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도 영상 5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다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여전히 1도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교적 쌀쌀한 날씨에 이곳 공원에도 곳곳에 빙판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동하실 때는 계속해서 미끄럼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흐린 하늘 아래 비교적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내륙에서는 비구름이 대부분 물러났는데요. 현재 레이더 화면 보시면 일부 동해안 지역과 제주도에만 약한 비구름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간에는 모레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더 이어지겠고요. 이 남부 내륙에서는 약한 비가 가끔 내리다가 낮 동안 잦아들겠습니다. 어제까지 많은 눈이 쏟아진 영동 지역에는 오늘 눈이 날리는 곳만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7도 예상됩니다. 주말이자 정월 대보름인 내일도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남부 곳곳에는 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보름달은 일부 중부지방에서만 구름 사이로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